제 손은 늘 기름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 낀 때는 지워지지 않죠. 하지만 이 손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 서울 강북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그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준혁, 28살입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정비 기술을 배워 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대학을 관뒀냐고, 왜 정비공이 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제 손으로 뭔가를 고치고 다시 살려내는 게 좋다고. 그게 제 적성에 맞는다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8시 정비소 셔터를 올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변속기 오일이 새는 차 한 대가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들고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 녹슨 철 냄새, 그리고 엔진의 열기. 이 모든 게 제겐 익숙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손님 오셨어. 저는 차 밑에서 기어나와 기름 묻은 손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정비소 입구를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점퍼를 입고 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정비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돈은 있을까? 그냥 구경만 하러 온 거 아니야?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좀 봐줄 수 있나요? 저는 밖으로 나가 노인의 차를 봤습니다. 20년은 좋게 된 구형 소나타였습니다. 보닛은 녹이 슬었고 범퍼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옆 직원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야, 저 차 고칠 가치도 없어. 그냥 폐차하라고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봐야죠. 노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나요? 저는 진단부터 해보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 차를 고치는데 얼마나 들까? 노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보닛을 열자 엔진룸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배터리 단자는 하얗게 부식되어 있었고 벨트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동 모터를 테스트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거의 바닥났고 타이어는 마모 한계를 넘었습니다. 정비소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저 차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최소 80만 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100만 원 견적 뽑아.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는 눈을 흘겼습니다. 야, 장사가 뭔지 알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에게 다가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꼭 필요한 것만 고치면 2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시동 모터랑 배터리만 바꾸면 일단 굴러갑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안전운전 꼭 하세요. 뒤에서 직원들이 혀를 찼습니다. 미친놈. 돈을 버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중고 부품을 찾아보고 쓸만한 배터리를 골랐습니다. 3시간 동안 땀 흘려 작업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힘차게 살아났습니다.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젊은 친구. 정말 고마워.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젊은 친구, 이름이 뭐지? 이준혁입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명함이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게. 저는 그냥 웃으며 받았습니다. 명함은 주머니에 넣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은 차에 올라타 천천히 정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시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비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건 그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차를, 자신의 안전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정비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야, 준혁아, 너 진짜 바보 같다. 아까 그 차 100만 원 견적 뽑았으면 80만 원은 남았을 텐데. 선배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바꾸라고 할 순 없잖아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도 빚 있잖아. 언제 다 갚을 건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비공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원칙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외제차를 몰고 왔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진단기를 연결해 확인했습니다. 산소 센서 오류였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 센서 하나만 교체하면 됩니다. 부품값 포함해서 25만 원입니다. 여성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데는 50만 원 넘게 부른다던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고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저녁 6시 작업복을 벗고 씻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자친구 수연이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저녁 시간 돼? 미안,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알았어, 푹 쉬어. 수연과는 1년 전에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녀의 밝은 미소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정비공인 제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좁은 원룸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벽에는 정비 자격증과 기술 교육 수료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빚 상환 계획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아까 노인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명함을 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중공업 회장 강태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진짜 회장님이겠어? 장난으로 만든 명함 같은데. 저는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떨리는 손, 그리고 감사하다던 그 목소리.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혁아, 어제 그 할아버지 말인데 나중에 또 오시면 잘 챙겨드려. 알겠습니다. 사장님도 결국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차를 고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땀 흘려 일했습니다. 저녁에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 만났어.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대신 이번 주말엔 꼭 봐야 해. 약속할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비소 문을 닫으려는데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중공업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이준혁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대한중공업? 아, 그 명함? 설마 진짜였어? 네, 내일 오후 2시에 강남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요?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한중공업 회장 강태산 사진이 떴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비소에 왔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시동 안 걸리는 차를 몰고 왔던 그 노인. 제게 서열 15위 안에 드는 거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분이 정비소에? 왜 저를 부르시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뭐가 됐든 떳떳하게 대하자. 나는 내 방식대로 일했을 뿐이니까. 그렇게 운명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3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하지? 정장은 없고 그나마 깔끔한 셔츠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려다 포기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저는 정비복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깨끗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손톱 밑을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았습니다. 하지만 기름때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지나가고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중공업 본사 빌딩은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준혁 씨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비서실 앞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죽 소파는 부드러웠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경제지와 잡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앉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로비 라운지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로비요? 네,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왜 로비에서 만나시는 거지? 1층 로비 한쪽에는 고급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샹들리에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저는 두리번거리며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구부정하게 앉아 계신 노인.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습니다. 이준혁 씨, 다시 만나서 반갑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왜? 그때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연? 너는 왜 여기 있어? 수연은 제 옆에 서더니 노인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이 노인이 수연의 아버지?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강태산 회장? 수연이 저를 봤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놀랐나? 자네를 시험해 본 거야. 시험이요? 회장은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점퍼 안에 정장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자네는 내가 노숙자인 줄 알고도 정직하게 대해줬네. 과장된 견적 없이 필요한 것만 고쳐줬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당연하지 않아. 자네 동료들은 나한테 100만 원 견적을 내리고 했지. 하지만 자네는 20만 원만 받았어.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 내가 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정직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아빠는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대. 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 정비소에 온 건? 회장이 웃었습니다. 연기였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자네는 완벽하게 통과했네. 회장은 저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앉게.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수연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자네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만 보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사람을 봤어. 진심으로 도우려 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야.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네는 내 딸과 사귀고 있다고 들었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은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아. 그럼 자네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봐야겠군.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금태 안경을 쓴 30대 중반의 남자. 그는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인사해라. 이준혁 씨, 수연이의 남자친구야. 민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비공이라고요? 그래, 훌륭한 정비공이지. 민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전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강민재, 수연의 오빠이자 대한중공업 전무이사. 그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농담도 심하십니다. 우리 집안의 정비공이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말 조심해라. 이준혁 씨는 훌륭한 청년이야. 민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훌륭하다는 게 무슨 기준입니까? 성실하다는 겁니까? 착하다는 겁니까?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 모르십니다.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준혁이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재는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넌 아직 어려.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전 올해 30입니다. 어리지 않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준혁 씨,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연봉이 얼마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2,800만 원입니다. 라운지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 집 운전기사가 3,200만 원 받습니다. 그보다 적네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야. 그런 돈으로 우리 누이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재,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됨이 중요한 거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준혁 씨,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신용등급 조회 자료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학자금 대출 1,500만 원, 생활비 대출 800만 원, 총 빚이 2,3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 연체 기록은 없지만 빚이 연봉과 맞먹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오빠, 이건 개인정보 침해예요. 어떻게 조사를 해요? 민재는 태연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야. 당연한 거 아니냐? 회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재, 넌 선을 넘었어. 민재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은 빚쟁이입니다. 우리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수연이한테 접근한 걸 수도 있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랑입니까?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이 수연을 정말 사랑한다면 떠나세요. 그게 그녀를 위한 길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수연은 고생만 할 겁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저는 수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수연에게 짐이 되는 걸까요? 제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재, 넌 너무 냉정해. 인생은 숫자로만 재는 게 아니야.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전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수연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똑바로 냈습니다. 민재 씨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빚도 있습니다. 수연을 지금 당장 호화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수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하지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빚을 갚을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수연을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건을 드리죠. 3개월 안에 빚을 다 갚으세요. 그리고 정비소가 아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세요. 회장이 말렸습니다. 민재, 그건 너무 가혹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해야 우리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회사 신입 공채 시험에 합격하세요. 그럼 인정해드리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개월 안에 2,300만 원을 갚고 대기업 공채에 합격하라고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심해요. 민재는 냉정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 씨,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재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조건이요? 네. 제가 성공하면 민재 씨가 저를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정비공이든 뭐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라운지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하죠. 민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준혁아, 잠깐만. 저는 멈춰섰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저는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무리하지 마. 우리 그냥 도망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도망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너희 오빠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좋은데. 나도 너를 좋아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어. 너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 수연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꼭 성공할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빚 2,300만 원, 3개월은 90일, 하루에 25만 원씩 벌어야 했습니다. 정비소 월급은 23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비소 일은 계속한다. 기본 수입은 확보해야 했습니다. 둘째, 주말과 저녁에 대리운전을 한다. 하루 1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셋째, 중고 물품을 팔아서 현금을 만든다.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기타, 노트북, 게임기. 아까운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필요 없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50만 원, 기타 30만 원, 게임기 20만 원.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중공업 공채시험. 필기시험은 인적성 검사와 전공 지식이었습니다. 기계공학 기초, 생산관리, 품질관리. 저는 정비기술은 있었지만 이론은 약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낮에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씻고 나면 2시.
그때부터 아침 6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3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연이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요즘 얼굴도 못 보네. 미안해, 지금 좀 바빠. 알아, 무리하지는 마. 2주째 대리운전 중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준혁. 아직 멀었어.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3주째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걱정했습니다. 준혁아, 얼굴이 왜 그래?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 950만 원. 목표의 40%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체중은 7kg 빠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손은 늘 떨렸습니다. 수연이 정비소로 찾아왔습니다. 준혁아, 수연? 수연은 제 얼굴을 보더니 울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괜찮아.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러다 죽겠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안 죽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수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그만하자. 우리 그냥 도망가. 오빠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오빠한테 증명하는 게 아니야. 나 자신한테 증명하는 거야. 뭘 증명하는데? 내가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수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보. 넌 이미 충분해. 아니야, 아직 부족해.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두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대리운전 횟수를 늘렸습니다. 하루 15건씩 뛰었습니다. 공부 시간은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대리운전 손님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무슨 일 하세요? 낮에는 정비공이고 밤에는 이 일합니다. 손님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두 달째 마지막 주. 통장 잔액 1,850만 원.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말 한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수연과 함께 웃는 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필요한 돈은 450만 원. 저는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 밥은 편의점 도시락. 샤워는 5분. 3개월째 마지막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350만 원. 해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빈 영원. 통장에는 5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나 빚 다 갚았어. 수연은 울먹였습니다. 정말? 응, 이제 시험만 남았어. 수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 준혁아.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민재는 저에게 불가능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은 다음 주 대한중공업 신입 공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 정비기능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서류 전형은 통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필기시험 통보가 왔습니다. 시험 날짜는 2주 후.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기계공학 원론, 재료역학, 생산관리, 품질관리.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준혁아, 꼭 붙어라. 넌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같은 놈은 어디 가도 성공해. 믿는다. 시험 당일 강남 본사 건물에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명문대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저는 위축됐습니다. 내가 여기 어울리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필기시험은 3시간이었습니다. 인적성 검사 1시간, 전공 지식 2시간.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생산관리 파트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정비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무 질문들은 자신 있게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험 잘 봤어? 응, 최선을 다했어. 수연은 응원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2차 면접 대상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면접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일 후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지원 동기, 장단점, 입사 후 포부. 밤새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쉴 정도로. 면접 당일 아침. 저는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겨진 부분을 다림질했습니다. 구두는 낡았지만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준혁아, 할 수 있어. 마지막이야. 대한중공업 본사 면접실. 대기실에는 10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명씩 호명대에 들어갔습니다. 20분 후 나왔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이준혁 지원자 입장하십시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강민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앉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왼쪽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28살이고 자동차 정비 일을 5년간 해왔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드는 일이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한중공업에서 더 큰 배움을 얻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오른쪽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빚이 늘어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중퇴자가 우리 회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학벌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이론만 아는 사람보다 실무를 잘 압니다. 민재는 비웃었습니다. 자신감은 대단하군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말했습니다. 대한중공업은 국내 최고의 중공업 회사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입니까? 민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은 빚을 3개월 만에 갚았더군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정비소와 대리운전을 병행했습니다. 잠은 4시간 잤습니다. 왼쪽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빚을 갚아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비공이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고치는 정비공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고치다니요? 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요. 무슨 뜻입니까? 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제 역할은 차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왼쪽 면접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요. 알고 보니 단순히 기어가 파킹에 안 들어간 거였습니다. 무료로 고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고맙다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른쪽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합격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3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정비소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저 합격했어요. 사장님은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축하한다, 준혁아.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준혁아. 대단하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나 합격했어. 수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진짜야. 수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정말 자랑스러워. 너무 고생했어.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산 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 씨, 축하하네. 합격 소식 들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네는 해냈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운이 아니라 노력이지. 자네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오게. 가족 식사를 하고 싶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 회장님 댁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큰 정원이 있는 2층 저택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수연이었습니다. 준혁아 왔어?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안으로 들어가니 회장님과 민재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게. 앉게나. 회장님이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갈비찜, 전복구이, 각종 반찬들.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호화로운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긴장돼서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먹게. 여긴 자네 집이나 다름없어.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혁 씨, 저는 그를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면접 때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비공이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오빠,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 20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빚을 갚고 시험에 합격하고 솔직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놀라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군요. 의지와 성실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네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준혁 씨, 민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운지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은 빙긋 웃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아니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동생,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두 손이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진심이 통했습니다. 회장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군. 건배를 하세. 우리는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짠 하는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식탁에 퍼졌습니다. 식사 후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준혁 씨 앉게. 저는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네.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회장님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과 더 많은 걸 원하는 사람. 자네는 전자야. 그게 자네의 힘이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숙자처럼 정비소에 갔을 때 자네는 나를 차별하지 않았어. 진심으로 도우려 했지. 그게 진짜 인품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 회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열어보게.
상자를 열자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시계였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건데요.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시계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로 주셨지. 이제 자네에게 주고 싶네. 자네도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하네. 행복하게 해주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회장님은 웃으셨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를 믿네.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뭐래? 저는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주셨어. 수연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시계잖아. 아빠가 제일 아끼시는 건데 그만큼 인정받은 거야. 민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축하해, 준혁.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민재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과 함께 집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준혁아, 응? 고마워. 왜?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날 믿어줘서. 수연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게. 너한테 떳떳한 사람이 될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해.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 수연은 웃었습니다. 알아. 그게 내 장점이야.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수연아, 응? 행복하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하자.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대한중공업 입사 첫날, 저는 새 작업복을 입고 생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이 아닌 작업복. 저는 이 옷이 더 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저였으니까요. 생산 1팀에 배치됐습니다. 대형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부서였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신입 이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서 와, 신입. 열심히 배워. 현장은 뜨겁고 시끄러웠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비소와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과 쇳가루 냄새.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구나. 첫 달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엔진 구조, 조립 순서, 품질 검사.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정비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배들이 감탄했습니다. 준혁이 너 손재주 좋네. 정비공 출신이라서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준혁, 식사 중이야? 네, 형님. 같이 먹을까? 민재는 옆에 앉았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어? 네, 선배들이 잘 가르쳐 주세요. 다행이네.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준혁, 미안해. 예전에 너무 심하게 대했어.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난 내 빚까지 조사하고 무시했잖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저는 그를 봤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성장했어요. 형님이 그런 시험을 주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안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그날 이후 민재와 저는 친구가 됐습니다. 아니, 진짜 형제가 됐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저는 골프를 처음 쳐봤습니다.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민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3개월 후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혁 씨, 신입치고 일 잘하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생산 개선 프로젝트에 투입하겠어. 열심히 해봐. 제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엔진 조립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효율적인 동선, 공구 배치, 작업 순서, 하나씩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발표 날,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떨렸지만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선안입니다. 민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훌륭하네, 이대리. 다른 임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 개선안은 채택됐습니다. 조립 시간이 15%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는 큰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준혁 대리 축하해. 한턱 쏴야지. 저는 웃으며 고기를 구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수영과는 1년 연애 끝에 약혼했습니다. 약혼식 날 저는 처음으로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저일까? 수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아, 나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수연은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응, 진짜야.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말입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올렸습니다. 정비소 사장님과 동료들도 왔습니다. 회사 선배들도 왔습니다. 하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저를 아끼는 사람들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회장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은 수연의 손을 제 손에 올려놨습니다. 잘 부탁하네, 준혁. 제가 지키겠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례는 민재가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값집니다. 신랑 이준혁은 제 동생입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정말 잘됐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지.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수연아, 행복해?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파도를 봤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혼 후 1년.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수연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수연을 보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작은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차를 무료로 고쳐줬습니다. 수연도 함께 갔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혁, 내년에 미국 지사로 발령 내려는데
어떤가?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요? 그래,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하지만 가족과 상의해 봐야죠. 회장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수연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잖아. 가자. 하지만 아기는? 괜찮아. 미국에서 낳으면 되지. 수연은 웃었습니다. 어디든 내가 있으면 돼. 저는 수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그날 밤 저는 손때 묻은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정비소에서 쓰던 것. 이제 쓸 일이 없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공구 하나하나를 닦았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응, 내 보물이야. 수연은 웃었습니다. 준혁아, 넌 정말 특별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 사랑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 행복이란 함께 있는 것. 제 인생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